여러분, 일본에서는 동거란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면서 생활비도 줄이고 서로 생활 습관도 맞춰보고 미래를 위한 리허설 같은 거죠. 합리적이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 많은 커플들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려고 서로 마음먹은 상대방과의 동거죠.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동거해보자, 생활비도 아끼고 결혼 생활도 미리 좀 경험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돌아올 것 같아요? 이거 결혼할 의지가 없는 거다, 동거는 여자한테만 너무 손해다,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고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실제 일본에서 결혼할 때 일본 남자, 일본 여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가지고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남성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축하는지, 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알아보기.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역시 가장 크게 드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있죠.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보통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프로포즈부터 실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까지 필요한 비용까지 함께 엮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성이 결혼에 대비해 저축하고 있는 금액. 남성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모아두는 돈은 평균적으로 약 155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미혼 남녀로 비교했을 때 여성 쪽이 평균 저축액이 더 많다는 점이에요. 여성의 평균은 약 185만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크시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결혼을 위해 모으는 자금은 보통 100만엔에서 300만엔, 약 940만원에서 28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남성이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둔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30세까지는 156.6만엔, 30대부터는 441.5만엔, 40대는 864.6만엔. 제크시는 그 일본 리크루트 그룹이 운영하는 결혼 웨딩 전문 정보 서비스 브랜드예요. 자, 여기서 일단 잠깐 한국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 여성들도 당연히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결혼 준비 비용 자금에서 한국 여성들이 모은 돈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까지 거의 모두 2천만 원대밖에 못 모은다는 말이 나올까요? 심지어 그 2천만 원조차 순수하게 저축한 게 아니라 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여자 전용 대출, 신용 대출, 이런 걸로 끌어와가지고 결혼 자금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한국 결혼 문화의 가장 좀 씁쓸한 단면이라고 봐요. 겉으로는 나는 결혼 준비 다 됐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모아둔 돈이 아니라 빌려온 돈인 거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 같이 갚아나가야 돼요. 남편 될 사람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저축입니까? 그냥 빚이죠. 그럼 결혼 이후에 이제 신혼집 마련, 생활비까지 더해지면 결국엔 그 빚은 부부 공동의 부담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여성들이 경제 개념이 없다라는 지적을 들어도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해오니까 나는 혼수랑 생활비만 챙기면 된다, 이런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그 20대 후반도 2천만원, 30대 중후반도 2천만원, 40대도 2천만원. 수입은 늘어나는데 자산은 제자리인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즉, 한국에서는 여성이 결혼 자금을 책임진다는 발상 자체를 안 합니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하는 정도예요. 지금까지도 모아둔 돈이 실제로는 본인 힘으로 만든 순 자산이 아니라 대출금이라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미봉책일 뿐이죠.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마통론,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성들은 결혼 자금, 신혼집, 생활비까지 떠안고 여성 쪽은 빚조차 준비됐다라고 주장하는 구조죠. 저는 이게 한국 사회, 한국 결혼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일본 총무성의 데이터에 따르면
30대 남성이라면 400만엔 이상, 40대 남성이라면 800만엔 이상 결혼 자금을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총무성은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 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 플러스 일부 기획재정부 기능이 합쳐진 정부 부처입니다. 일본에서 공식 통계와 행정 시스템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에 필요한 비용, 결혼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프로포즈부터 신혼생활을 하기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프로포즈, 결혼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프로포즈인데 여기서 가장 큰 비용은 약혼 반지 구입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혼 반지의 평균 가격은 38.2만엔, 약 360만원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에서는 약혼 반지가 평균 36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금액이죠. 사랑의 상징으로도 충분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한국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반지가 3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여자들한테 통하지가 않죠. 요즘 네이버에 제가 직접 검색을 해봤는데 여자 신혼 반지 추천 이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까르띠에, 부쉐론, 불가리, 쇼메, 방클리프, 티파니앤코 이런 브랜드들이 줄줄줄 나와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이 수백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조금만 들어가면 1000만원, 2000만원 그냥 넘어가요. 결국 한국 남성들은 이 정도 급은 해줘야 결혼을 받아준다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재력의 상징으로 바뀐 거죠. 반지 하나가 일본처럼 사랑의 증표라기보다 이 남자가 나한테 얼마를 쓸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가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은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 한국은 체면, 브랜드, 가격표가 결혼의 출발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녀가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어떻게든 맞춰야 한다는 게임으로 변해버렸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단연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식 비용의 평균은 예식료 37.6만엔, 피로연, 웨딩, 파티 비용 377.7만엔 이렇게 집계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식 후에 피로연이나 파티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혼식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0만엔 정도로 예상해두면 예산을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일본 기사나 통계에서는 이걸 편의상 약 400만원 정도로 단순화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400만엔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결혼식이 거의 필수죠. 결혼식 안 하면 좀 이상하다, 예절 안 지킨다 이런 시선이 좀 많잖아요. 반면 일본에서는 결혼식이 선택지 중 하나지 그 결혼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일단 결혼 부담감에 좀 큰 격차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신혼여행, 결혼식 다음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신혼여행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신혼여행에는 보통 45.7만엔에서 65.7만엔 정도를 쓰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여행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여행 경비 외에도 기념품, 선물 비용으로 2.8만엔에서 9.5만엔 정도가 추가로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산을 짤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신혼생활 준비,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신혼생활 준비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사 비용, 새 가구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53.2만엔 정도가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원래 쓰던 가구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한쪽이 이미 혼자 살고 있던 집에 상대방이 들어오는 형태라면 비용을 꽤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53.2만엔이라는 수치에는 임대계약 시 필요한 보증금,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가구, 인테리어, 가전제품 구입 비용만 집계된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신혼집을 임대하려면 보증금과 계약 비용까지 별도로 예산에 포함시켜두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신혼여행을 보통 400만원에서 600만원 선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추억과 경험을 중시해서
준비된 범위 안에서 이제 알차게 쓰는 경우가 많죠. 여행을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부부의 첫 번째 공동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예측 가능하고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범위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분위기가 또 다르죠. 한국의 신혼여행은 단순히 둘만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이벤트로 바뀌어버렸어요. 뭐 어디 갔냐, 얼마 썼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다 보니 빚을 내서라도 하와이, 몰디브, 유럽 이런 데를 가야 체면이 선다는 압박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 신혼여행 평균 비용은 최근 조사에서 965만원까지 치솟았다는 보도도 있었죠. 물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보다 과시적 소비 문화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봐요. 결국 일본은 신혼여행을 추억으로 남기고 한국은 신혼여행을 영수증으로 남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과 인증샷은 남아도 돌아와서는 카드값을 갚게 되는 구조죠.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결혼 자금 부담 방법. 결혼을 위해 남성이 저축을 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비용을 남성 혼자 부담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두 사람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절반씩 나누기와 항목별로 나눠 부담하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절반씩 부담하기. 첫 번째 방법은 절반씩 나누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비율로 결혼 자금을 내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생기지 않죠. 다만 결혼식에 초대하는 하객 수의 차이가 있으면 왜 내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거지? 라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계산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한다면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결혼할 때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문화 방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거 일본의 결혼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퍼온 거예요. 남자 여자 둘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가 쓰는 돈도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반반씩 내는 거죠. 이게 일본 커플들이 싸움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생활이니까 비용도 같이 나누는 게 좀 자연스럽다, 이런 인식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죠. 또 한국에서 결혼 비용 반반하자는 말 솔직히 꺼내는 순간부터 싸움 시작이잖아요. 왜냐면 아직도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라는 그 낡은 공식을 들고 나오거든요. 게다가 집값이 몇 억씩 하니까 현실적으로 남자가 대부분을 떠안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혼수도 요즘은 여자들이 최소화하려고 하고 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얼마나 등골 휘어야 하는지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처럼 좀 돼버린 것 같아요. 일본은 합리성과 그 동등함을 중시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불평등한 부담과 보여주기식 문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분담하기. 또 하나의 방법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분담 방식은 남성과 여성 각각의 수입, 저축액, 결혼식에 초대하는 하객 수 등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것보다 더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이나 저축액이 더 많거나 초대하는 하객 수가 더 많은 쪽이 그만큼 더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한국에선 이런 분담 논리 자체가 통하지가 않아요. 아니, 이 얘기 자체를 꺼낼 수가 없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한 포인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하려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 자금을 저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결혼 자금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축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 저축액을 설정하기,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을 위해 저축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 저축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부터 신혼생활을 시작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약 550만엔 정도가 듭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해도 270만엔 정도는 각각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 금액을 목표로 삼으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되 각자의 상황에 맞춰 목표를 조금 다르게 정해도 괜찮습니다. 저축 전용 계좌를 개설하기. 결혼 자금을 모으려면 저축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에 쓰던 계좌에 저축을 하려고 하면 모르는 사이에 생활비나 다른 지출로 돈을 써버려서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용 계좌가 있으면 모아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고 저축액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한국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매달 지출을 점검하기. 저축을 하려면 매달의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 자금을 모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달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주축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출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한 달 단위로 지출을 분석하면서 낭비를 줄이고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자산 운용하기. 결혼 자금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로 자산 운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그대로 넣어두면 이자는 정말 참새 눈물만큼 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산 운용에 성공한다면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잘 따져가며 자산 운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지막이 진짜로 이제 대박이에요. 이 결정사 홈페이지에 써있는 글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동거를 시작하기. 결혼할 상대가 정해졌다면 동거를 시작해서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합니다. 동거를 하게 되면 한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던 두 사람분의 집세보다는 확실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비와 공과금 같은 생활비도 한 집에서 함께 쓰는 편이 훨씬 절약됩니다. 그래서 동거를 하면서 결혼 자금을 모아가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동거란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면서 생활비도 줄이고 서로 생활 습관도 맞춰보고 미래를 위한 리허설 같은 거죠. 합리적이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 많은 커플들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려고 서로 마음먹은 상대방과의 동거죠.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동거해보자, 생활비도 아끼고 결혼 생활도 미리 좀 경험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돌아올 것 같아요? 결혼할 의지가 없는 거다, 동거는 여자한테만 너무 손해다,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도 반대하실 거고요. 웃긴 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한국 여자들 정작 해외 드라마나 일본 예능 같은 거 보면 동거 문화를 되게 부러워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 로맨틱한 모습만 가져가고 현실적인 부분은 철저히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냐? 남자한테 집 사와라, 보증금 내라, 전세 올려라, 뭐 이런 요구만 쏟아붓습니다. 동거는 안 되고 남자가 집은 무조건 사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일본에서는 동거가 결혼 준비의 효율적인 방법인데 한국에서는 남자 지갑만 더 크게 열라는 그런 핑계로 쓰이고 동거는 내 몸값 떨어진다 라는 이유로 기피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계산기 두들기면서 남자가 얼마나 더 쓸 수 있나 따져보는 구조. 이게 한국식 현실이에요. 물론 결혼할 사람이라 동거를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결혼을 약속할 만한 남자가 아닌데 동거를 하는 건 시선이 좋을 수가 없죠. 지금 그 호주 워홀에 대해서 어떤 여자분이 영상 한번 잘못 찍었다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그 얼굴 내놓고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웃긴 게 댓글이 진짜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분도 진짜 내로남불인 게 워홀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깨끗하게 언어만 배운다 느낌으로 말했는데 결국 보니까 호주 남자랑 동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댓글에 써있는 거 보고 좀 웃겼어요. 그 댓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자, 마지막은 결혼을 위한 저축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다.
남성들 중에는 결혼을 목표로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저축만으로는 결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결혼 자금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과 일본의 결혼 준비 문화를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일본은 좀 합리적이고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나누려는 구조가 뚜렷합니다. 남자만 짊어지라는 압박도 적고 비용을 절반씩 나누거나 상황에 맞게 분담하는 게 자연스럽죠. 결혼이 두 사람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그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반면 한국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남자에게 쏠린 부담이 크고 보여주기식 문화도 강하게 작동합니다. 결혼 반지부터 예식, 신혼여행까지 하나하나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재력 검증 구도로 변질된 느낌이었어요. 여성들도 자금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에 의존하거나 최소한의 금액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차이는 이거예요. 일본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두 사람의 시작점이고, 한국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남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시험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도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점점 더 남자들에게만 무겁고 불합리한 제도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조라면 앞으로 한국의 결혼 시장은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